삼성전자에게 특별 우대 혜택까지 주며 높은 대우를 해주고 있는 인도가 한국의 매력에 제대로 빠졌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한국의 매력에 빠져버린 인도의 상황에 대해 집중 조명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첸나이는 1997년 현대자동차가 첫 번째 공장을 오픈한 이후 계속 성장해온 인도에서 가장 큰 한국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과 상업 이후 한국 음식과 문화가 생겨났고 현지인들은 한국 음악과 드라마, 한식에 대한 애정을 키워왔습니다. 오늘날 타밀나두는 5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의 본거지로 인도에서 가장 큰 한국 허브 중 하나이며 첸나이는 5,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인도에서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중심지인 스리페 룸브드루에는 한식당과 식료품점, 한글 간판이 있는 미니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첸나이는 한국 문화를 흡수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류 문화는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있으며 도시 전역에 팬클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도의 한국 사랑은 국가 정책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 8월 인도 교육과정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뽑힌 것입니다. 인도 정부가 발표한 새 교육 정책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는 태국어, 포르투갈어 등과 함께 제2외국어 권장 과목 명단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인도의 15개 학교에서 한국어 시범 수업이 실시되고는 있었지만 정식 과목으로 채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는 한국어가 인도 수학능력시험 과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주인도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해 인도인 한국어 교사를 인도 각급 학교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학구열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특히나 배우겠다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인도에 이 같은 한국어 배우기 열풍에 기세를 몰아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교육 경계가 사라지면서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방탄소년단 대학으로 널리 알려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인도 힌두스탄 공과대학과 대학 간 국제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는 세계 유일의 뇌교육 4년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학부 커리큘럼을 자랑하는 실용학문 중점 원격대학으로 특히 K-팝을 세계 정점에 우뚝 세우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모교이자 가장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다니는 한류 선도대학으로 해외에서 BTS 유니버시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는 인도 힌두스탄 공과대학과 MOU를 체결해 내년 1학기부터 재학생들이 K-명상 원격 과목을 수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힌두스탄 공과대학은 인도 동남부 첸나이에 위치한 사립공과대학으로 국가평가인증위원회 A등급 교수당 논문 편수도 인도 1위에 랭크될 만큼 인도 대표적인 공과대학 중 하나입니다. 국제화에 중심을 두고 해외 대학들과의 교환학생, 국제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7,000명입니다. 이번 두 대학 간의 협약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지난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한국 방문 등 한국과 인도 관계 격상 분위기와 코로나19라는 지구촌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하는데요. 힌두스탄 공과대학 측은 인도 청년들이 K-팝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의 국제 교류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스타, 그것도 방탄소년단의 대학과 협약을 했다는 소식이 이어지자 인도 학생들은 열광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도에서 방탄소년단의 입지는 절대적입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BTS의 인도 방문을 위해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스트리밍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상위권으로 BTS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이 같은 인도 팬들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BTS는 인도 TV와 첫 인터뷰를 하고 현지 팬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인도 NDTV는 최근 세계적인 독점이라며 BTS와의 화상 인터뷰를 공개했는데요. BTS의 인터뷰를 6차례 내보내며 총 10분 분량의 인터뷰를 모두 방송했습니다. BTS는 인터뷰에서 나마스테, 우리는 BTS입니다. 우리 음악을 들어주고 이야기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어와 국경을 초월해 음악을 매개로 진심이 통한 것 같아요. 언어를 모름에도 음악을 듣고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만 종식되면 인도에 가서 팬들과의 만남을 갖고
싶어요. 인도의 팬들에게 직접 우리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인도에서 만나요 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9월에도 전인도 K-POP 콘테스트 최종 결선 대회에 직접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오프라인 공연이 막히자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로 팬과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페페TV야, 인도에서 방탄소년단 인기 있는 게 뭐 신기할 일이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BTS 팬클럽 없는 데가 있어? 남극부터 아프리카까지 싹 다 BTS 팬클럽 아미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인도에서도 인기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인도의 경우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인도는 그간 발리우드 등 현지 대중문화와 서양문화 선호 분위기가 강한 탓에 한류가 좀처럼 뿌리 내리지 못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발리우드는 인도 뭄바이에 인기 있는 영화 산업을 일컫는 비공식 명칭인데요. 인도에서의 영화 생산 편수와 티켓 판매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헐리우드 영화보다 인도 영화를 많이 볼 만큼 인도 문화에서 발리우드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K-POP 팬들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다른 K-POP 그룹이나 드라마 등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는 인도의 한류 열기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인도 방콕 쪽들이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새롭게 눈을 뜬 것입니다.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에 의하면 팬클럽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열혈 한류 팬의 수만 해도 최소 27만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인도의 경제신문 민트에서는 한국 콘텐츠는 마니푸르, 미조람 등 동북부 지역에서 처음 선보였는데 코로나19 봉쇄 이후 인도 전역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에서는 킹덤,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들이 탑10에 진입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인도 DCTV가 한국 드라마 채널 코리아 드라마 액티브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18개 도시를 돌며 열린 온라인 K-POP 경연대회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K-POP 한류 이야기 동영상 경연대회까지 포함한 전체 온라인 조회수는 15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 주 인도 한국문화원에서 처음 개최된 K-POP 콘테스트는 37명이 참가했으나 인도 내 한류가 성장하면서 매년 개최되는 정례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2019년에는 15개 주에서 3,475명이 참가해 개최 초기 대비 약 100배 정도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청소년들은 각종 범죄와 비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지 일간지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17세 이하의 10대 중 약 60%가 술을 마시고, 심지어 11살 때부터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한 아이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서는 이들 중 20%가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음주가라면서 11살 때부터 12살 때 처음으로 술을 입에 대본 어린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14살에서 15살 때 마시기 시작했으며 17살, 18살이 되면 음주가 생활습관이 되고 20대 초가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독한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자아이들은 독립성을 과시하기 위해, 남자아이들은 자신이 진짜 남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마시고 있고, 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습관으로 이어져 포금하는 버릇을 갖게 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21세기 접어들어 경제발전을 이루기 시작했지만 절대적 빈곤 문제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인도 내에는 카스트 제도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어서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신분이 상승하길 염원합니다. 좋은 성적으로 명문 공과대학을 졸업해야 미래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위해 부모들은 자녀 한 명의 교육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부모의 넘치는 기대감에 압박을 느낍니다. 결국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어 죄송하다고 판단한 학생은 성적으로밖에 인정받을 수 없어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10만 명당 35.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이 같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인도 청소년들에게 K-POP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탄소년단의 가사는 불우한
당한 인도 청소년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선 우리면 충분해. 덧없는 거짓 속에서 우리가 함께면 끝이 없는 미로조차 낙원이야. 날고 싶어도 내겐 날개가 없지. 벗 너의 그 손이 내 날개가 돼. 어둡고 외로운 것들은 잊어볼래. 너와 함께 잡은 너의 손, 너의 온기가 느껴져. 나를 느껴봐. 너도 혼자가 아니야. 멈춰서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달릴 필요 없어.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낄 내 순간들이 있다면 멈춰서도 괜찮아. 이제 목적을 모른 채 달리지 않아. 꿈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내뱉은 모든 호흡은 이미 낙원해. 빛나는 나를, 소중한 내 영혼을 이제야 깨달아. 그래서 난 나를 사랑해. 좀 부족해도 너무 아름다운걸. 내가 나인 게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한...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민족을 구하라 라는 유언을 남긴 베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한매일신보.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대한매일신보는 당시 발간되던 신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일본을 비판했던 신문이었습니다. 매일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글이 실리는가 하면 의병의 항쟁을 자세히 보도했고, 대한제국의 벼슬아치들이 저지른 비리나 일본인들의 횡포를 고발하는 기사도 실었습니다. 또한 나라의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운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을 사랑하다 산화한 외국인 어니스트 베델입니다. 이전 시간에 윌리엄 해밀턴 대위와 그의 가족에 대한 영상이 많은 구독자님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보다가 눈물이 난다는 분도 계셨고, 이런 분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슈 트래커 팀에서는 이런 한국을 위해 힘쓰셨던 분들을 계속적으로 찾아서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사랑함을 넘어 자기 자신을 한국에 헌신하다 떠나신 대한매일신보의 창시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그 이름,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그분, 바로 어니스트 베델입니다. 그분의 일생 함께 보시죠.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민족을 구하라 라는 유언을 남긴 베델은 1872년 11월 3일 영국 항구도시 브리스톨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델은 아버지 토마스 행콕과 어머니 제인 홀름의 4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중류 이상의 삶을 살던 베델의 아버지는 1886년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소규모 무역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브리스톨의 명문 머천트 벤처러스 스쿨을 졸업한 후 아버지가 계신 1888년에 17살의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베델의 형제 3명은 새로운 무역상을 설립해서 아버지 토마스 행콕의 영업을 이어받았고, 이 무역상은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영국 물품을 일본으로 들여오고 일본의 골동품 등을 영국에 수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영국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때 메리모드 게일이라는 여성을 만나 이듬해 일본의 고베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처음 시작은 일본이었던 것이죠. 베델은 1888년부터 1904년까지 15년간 서양 여러 나라 사람들이 거주하던 고베에 살았습니다. 1904년은 러일 전쟁이 발발했는데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 나라에서는 많은 기자들이 전황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몰려왔습니다. 그 또한 사업을 뒤로하고 1904년 32살의 나이로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의 특별통신원이 되어 한국 땅을 밟습니다. 베델은 서방 여러 신문에 본사에서 파견된 쟁쟁한 특파원들과 함께 취재 경쟁을 벌였고 특종을 잡게 됩니다. 그 특종은 4월 16일자 제5면 톱기사로 실린 한국 황궁의 화재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그는 화재의 원인이 일본군의 소행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경운궁에서 난 불로 인해 대한제국 시기에 기밀 문서 및 주요 사료들이 소멸이 되어 후대의 연구가들에게 피눈물이 날 정도로 아쉬움을 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하여 본인의 생각대로 기사를 쓴 베델은 일본의 우회적 기사를 강요하는 회사 방침에 위배되어 해고마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해 1906년 7월 후일 신민회의 일원이 되는 양기탁과 함께 영문판의 4페이지인 코리아 데일리 뉴스와 번역판인 2페이지의 대한매일신보 형식으로 총 6페이지의 신문을 매일 발행하는 형태로 새로운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이듬해에는 한글 전용 신문을 새로 창간 확대하면서 한국, 영국,
일본 세 나라의 외교관계에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신문이기에 일본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었죠. 베델이 창간한 신문은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한국 침략 정책과 이에 맞선 한국민의 저항을 알림으로써 국제 여론이 일본에 불리하도록 유도했으며, 대내적으로는 북한 문판과 한글판 신문의 항일 논조로 한국 내에서 항일민족 운동을 크게 고취했습니다. 1904년에 시작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면서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거물 정치인인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하여 한국 내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죠. 당시 대한제국은 독립국가였지만 실상은 일본 통치를 받는 처지였으며, 주한 일본 헌병대는 모든 신문을 발행 이전에 검열하여 반일 언론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델은 영국인이었기에 사전 검열을 받지 않아 반일 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매일신보는 각지에서 일어나는 항일 의병의 활동을 보도하면서 고무하고 격려하였고, 한국인들은 베델 신문을 열광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항일 운동의 본거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항일, 비밀결사, 신민회의 본부이자 국제보상운동, 의연금을 거두는 총합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베델은 침략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베델을 한국에서 추방하거나 베델이 발행하는 신문을 폐간시켜야 한다고 영국에 강력하고도 끈질기게 요구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이 을사늑약 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07년 2월 대구에서 발단된 주권수호 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이었는데요.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끌어왔던 차관 총액은 당시 돈으로 1,300만 원에 달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1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대한제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도입한 차관은 사실상 통감부가 식민 지배 사업을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통분을 금치 못한 대구의 광문사 사장 김광재와 부사장 서상도는 대한매일신보에 백성이 나라빚을 갚아주자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고문은 조선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이었던 베델과 양기탁을 주축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채를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채보상운동을 만들고 기획했던 최초의 인물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이를 와해시키기 위해 운동의 핵심인 베델과 양기탁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국채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깁니다. 2년간의 재판으로 이들의 혐의는 무죄로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국채보상운동은 와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실패한 지 2년 후인 1910년 8월 29일 기존의 관습을 타파하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하였던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의 친일신문과 일본 언론들은 양기탁과 베델이 의연금을 횡령했다는 기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썼습니다. 그러한 얼토당토 않은 기사들이 일본의 사주에 의해 번역되어 세계 각국의 언론이 앞다투어 다뤘습니다. 베델은 재판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느꼈을 뿐 아니라 그의 명예도 크게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의 외롭고 힘없는 싸움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일본은 그에게 큰 부를 주겠다고 회유하고 유혹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념이 향한 곳은 오로지 한국과 한국인이었습니다. 너무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베델은 1909년 5월 1일 37살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의학적인